저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미 제 몸에는 5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죠. 어깨와 등에, 복부와 무릎에 맞은 총알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고 숨을 쉴 때마다 입안에는 피맛이 맴돌았어요. 뒤에서는 40명에 가까운 북한 군인들이 모든 화력을 퍼부으며 추격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선을 넘는 순간 국경과 방어체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이 사라진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살인자로 살아남기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죽는 편을 택하겠다고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는 6살 소녀가 제 소총을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던 그 혼란스러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었죠. 잠깐만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곧 다가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제 이름은 오충성이에요. 24살이고요. 3년 동안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의 국경 군인이었어요. 북한과 남한 사이 국경에서 가장 위험하고 감시받는 곳이죠. 수천 명 중에서 선발된 최고 중 하나였고 주저 없이 죽이도록 의문 없이 명령을 따르도록 탈북자나 스파이나 넘으려는 누구에 대한 첫 방어선이 되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여러 번요. 명령을 따랐어요. 자유를 향해 넘으려는 비무장 사람들을 쏘았어요.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 한 번은 임신한 여자도요.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의무였다고, 그들은 반역자라고 죽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 소녀가 저를 쳐다볼 때까지 그 거짓말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면 3가지를 알아야 해요. 첫째, 충성스러운 가족의 아이가 어떻게 후회 없이 죽이도록 훈련받은 엘리트 군인이 되는지요. 둘째, 세계에서 가장 감시받는 국경을 순찰하면서 넘으려는 누구든 처형하는 게 당신의 일이라는 걸 아는 게 어떤 느낌인지요. 그리고 셋째, 나라를 위해 죽인 군인이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나라를 배신하는 게 낫다고 결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도 명령 따르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복종에 관한 게 아니에요. 복종을 위해 당신 인간성의 어느 부분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죠. 1993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군장교의 아들이었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싸웠고 아버지는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삼촌은 군정보부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가족이었고 엘리트, 가족이었고 조국을 섬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종류의 가족이었어요. 기억할 수 있는 한 제게 말했어요. 운이 좋다고요. 대부분이 어두운 지방에 사는 동안 수도에서 태어나서 운이 좋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굶주릴 때 음식이 있어서 운이 좋다고요. 충성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군사, 역사도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운이 좋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섬길 기회가 있어서 운이 좋다고요. 그 생각들과 함께 자랐어요. 믿었어요. 7살 때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행진을 연습했어요. 10살 때 다른 아이들이 과학자나 교사가 되길 꿈꿀 때 저는 군복을 꿈꿨어요. 15살 때 90년대. 기근이 여전히 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 가족은 잘 먹었는데 아버지가 잘 섬겼기 때문이었고 충성이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시스템이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을 배웠어요. 18배 군대에 입대했어요. 정말로 선택이 없었는데 모든 남자가 복무해야 했지만 저에게는 의무, 이상이었어요. 명예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지휘관의 아들에게 기대되는 것이었어요. 기초 훈련은 잔인했지만 예상했어요. 새벽부터 운동하는 6개월 완전한 장비로 행진, 쏘는 법, 싸우는 법 최소한의 배급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적을 증오하도록 남한 사람들과 미국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위협으로 조국을 파괴하기 위해 순간을 기다리는 침략자로 보도록 가르쳤어요.
선전, 영화를 보여주었고 추정되는 잔혹 행위에 영화들을 우리만이 우리 사람들과 완전한 전멸 사이에서 있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모든 걸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존경하는 상관들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가족 전체가 이런 믿음에 기반해서 섬겨왔을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쉬우니까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반역을 의미했어요.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재교육이나 더 나쁜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의미했죠. 기코. 훈련 후 중국 국경 근처 정규 부대에 배치됐어요. 일상적인 순찰인연 군사, 창고 경비, 가끔 중국에서 불법 상품과 함께 넘어오는 밀수업자들을 쫓는 일이었어요. 지루한 일이지만 안전했어요. 실제 전투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도 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좋은 군인이었어요. 명령을 완벽하게 따랐어요. 절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 지휘관이 알아챘어요. 연례평가에서 규율 있고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다고 썼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읽을 단어들이었죠. 제 목적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 3월 21살 때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받았어요. 지휘관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공식 봉인이 된 봉투를 열면서 차려 자세로 섰어요. 큰 소리로 읽었어요. 오충성 병사는 2014년 4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복무하도록 선발됐습니다. 올려다 봤어요. 놀라서요. 판문점이요. 선생님,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미소 지었는데 본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요. 축하해요. 아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면 판문점은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이 문자 그대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곳이고 국경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선으로만 나뉘어 있어요. 1953년에 휴전협정이 서명된 곳이고 가끔 남북 간 회의가 있는 곳이고 남한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남쪽에서 국경을 보러 오는 곳이에요. 전체 DMZ에서 가장 감시받고 가장 긴장되고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군인들은 평범하지 않아요. 최고예요. 평균보다 키가 크고 신체적으로 완벽하고 충성스러운 가족 출신이고 눈 깜빡임 없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훈련받았고 세계 앞에서 북한의 힘과 교유를 대표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날 밤 부모님 집에 소식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군사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말했어요. 판문점에 선발됐어요.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들 목소리가 깨졌어요. 이 가족의 가장 큰 명예를 가져왔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판문점 물었어요. 우리 충성이가 판문점에 가요. 그래,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전히 저를 쳐다보며 우리 아들이 최전방에 있을 거야. 전체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날 밤 작은 파티를 했어요. 이웃들을, 다른 군 장교들을, 가족을 초대했어요. 모두가 저를 축하했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하는지 이제 짊어지는 책임이 무엇인지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도착했어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아파트에 서서 받은 새 유니폼을 쳐다보며 사용했던 어떤 것보다 더 우아하고 더 잘 만들어진 마침내 가족이 그린 운명을 일해왔어요. 그때는 그 명예가 저를 살인자로 만들 거라는 걸 몰랐어요. 우아한 유니폼이 비무장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명령과 함께 올 거라는 것을요. 모두가 축하한 책임이 자유를 찾는 누구든 제거하는 책임이라는 것을요. 단지 6개월 후에 제 손에 무고한 남자의 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제가 일으킬 많은 죽음들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판문점 훈련은 기초 훈련과 달랐어요. 강하게 만들거나 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미 그걸 알았으니까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로봇으로요.
뜨거운 태양이나 얼어붙는 추위 아래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약함을 보이지 않고서 있을 수 있는 살아있는 동상으로요. 6시간, 8시간, 10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했어요. 움직이면 벌, 너무 많이 눈, 깜빡이면 벌, 표정이 피로나 고통을 보이면 벌이었어요. 단지 몇 미터 떨어진 남한 군인들인 적을 감정을 보이지 않고 쳐다보도록 가르쳤어요. 미소도 찡그림도 없이 그냥 고정되고 텅 빈 시선이었어요. 당신들은 동상이에요. 대령이 말했어요. 당신들은 상징이에요. 세계가 당신들을 쳐다볼 때 오충성이나 김민노나 누구든 보지 않아요. 북한을 봐요. 우리의 힘을 봐요. 우리의 규율을 봐요. 그리고 당신들이 보이는 어떤 약함도 전체 국가의 약함이에요. 하지만 신체, 훈련 완벽한 동상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훈련 40일째에 왔는데 대령이 우리를 모으고 탈북자에 대한 특정 명령을 줬을 때였어요. 우리 앞에 서서 등 뒤에 손을 모으고 완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 쪽에서 남쪽으로 넘으려고 하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당신의 일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은 죽이는 거예요. 멈췄어요. 단어들이 스며들게 했어요. 경고 없이, 의심 없이, 후회 없이. 왜냐하면 넘는 모든 사람이 남쪽을 위한 선전이고 우리에게는 수치고 우리 시스템이 실패한다는 증거니까요. 한 사람도 살아서 넘게 할 수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선생님. 일제히 외쳤어요. 만약 주저하면 계속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여전히 통제됐어요. 만약 연민이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게 하면 당신들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가족이 처벌받아요. 3대가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산다면 조부모, 형제, 미래의 자녀들 모두 당신의 약함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갈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해했어요. 막사를 행진하며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완벽하게요. 제 일은 단지 국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넘으려는 누구든 처형하는 거예요. 체포하지 않고 잡지 않고 처형하는 거요. 멀리 있으면 소총으로, 가까우면 권총으로, 필요하면 제 손으로요. 어떤 수단으로든 필요한 거였어요. 훈련 마지막 날 50명 모두 대형으로 섰어요. 대령이 공식 판문점 유니폼을 건넸는데 완벽하게 다림질된 올리브 그린 빛나는 휘장, 반사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닦인 부위였어요. 오른손에 들어요. 명령했어요. 했어요. 저를 따라 반복하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반복했어요. 제 생명, 제피, 그리고 재지지 않는 명예로 제 생명, 제피 그리고 재지지 않는 명예로 우리 인민의 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세요. 내일 복무를 시작해요. 해산. 그날 밤 침대 옆에 걸린 새 유니폼과 함께 침대에 누워 머릿속에서 맹세를 반복했어요. 어떤 적이든 무자비하게 제거. 간단한 단어들이었어요. 명확한 의미, 제게 기대되는 것에 대해 애매한 것이 없었어요. 준비됐어요. 생각했어요. 필요한 것은 뭐든 할 거예요. 모든 명령을 따를 거예요. 기대되는 완벽한 군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완전히요.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첫 번째 때까지. 그리고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요. 2014년 3월 1일 판문점에서 복무를 시작했어요. 첫날 오전 6시에 배정된 위치에 섰는데 손에 소총을 들고 우리나라를 나누는 국경선을 가로질러 남쪽을 쳐다봤어요. 반대편 단지 10모 떨어진 곳에 남한 군인이 똑같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는 미소짓 않았어요. 저도 미소짓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동상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숨 쉬는 소리를 들을 만큼 충분히 가까웠어요. 그의 뒤 50미쯤 뒤에 방문객 건물이 보였어요. 관광객들이 가끔 나와서 사진을 찍고 우리를 가리쳤어요.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었는데 북쪽에서 보는 회색과 갈색과 너무 달랐어요.
명백한 두려움 없이 웃었어요. 너무 자유로워요. 머리에서 생각을 흔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아니, 자유롭지 않아요. 속았어요. 자유인 척하는 제국주의 아래 살고 있어요. 그게 생각하도록 가르침받은 것이었어요. 생각하도록 강요받은 거였죠. 처음 6개월은 주로 의례적이었어요. 제 일은 8시간 교대 동안 서 있는 거였어요. 때로는 주요 검문소에서, 때로는 감시탑에서, 때로는 경계를 순찰하면서요. 항상 보이고 항상 완벽하고 항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투가 결코 아닌 방식으로 지쳤어요. 전투는 강렬하지만 짧아요. 이건 잔인한 단조로움이었어요. 유니폼에서, 당신을 요리하는 여름 태양 아래서, 있는 것 등 아래로 흐르는 땀이지만 닿기 위해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종, 주위로 손가락을 얼게 하는 겨울바람에서 있지만 데우기 위해 비빌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을 제 몸에서 분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몸이 완벽하게 고요하게 남아있는 동안 제 의식을 먼 곳으로 보내는 거였죠. 미치지 않고 교대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밤은 달랐어요. 밤은 탈북자들이 넘으려고 하는 때예요. 어둠이 엄폐를 줄 때요. 감지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요. 그리고 밤은 제 훈련이 시험 받을 때였어요. 2014년 8월 15일이었어요. 복무 4개월째요. 야간 교대 새벽이 씨 울타리를 따라 간격을 둔 보안등 외에는 어두웠어요. 다른 군인 김과 함께 동쪽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이것을 여러 번 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이는 인연, 베테랑이었어요. 소음을 먼저 들었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우리 위치 북쪽 숲에서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김이 즉시 소총을 들고 신호탄을 공중으로 쏘았어요. 빛이 지역을 밝은 빨강으로 비췄고 봤어요. 남자였어요. 30대 후반 정도요. 민간인 옷 찢어지고 더러웠어요. 국경선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빛이 그를 잡았을 때 우리에게서 50mm 30쏴. 김이 소리쳤어요. 소총을 어깨에 들며 저도 제 것을 들었어요. 훈련의 근육, 기억으로 움직이는 손이었어요. 조준했어요. 남자는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었는데 속이 어렵게 만들었지만 제 훈련은 이것을 위해 준비했어요. 숨을 쉬었어요. 반초를 기다렸어요.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했어요. 방화수를 당겼어요. 총성이 야간 침묵에서 너무 크게 들려서 귀가 윙거렸어요. 조준경을 통해 남자가 비틀거리고 앞으로 쓰러지고 구르는 걸 봤어요. 즉시 죽지 않았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고통의 비명을 일어나려고 이제 단지 20민선을 향해 기어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유에 너무 가까웠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김이 2번 더 쏘았어요. 소총 총성이 울렸어요. 비명이 멈췄어요. 좋아! 김이 말했어요. 무기를 내리며 확인하러 가자. 손전등을 들고 시체를 향해 걸었어요. 내 걸음마다 제 심장이 더 세게 뛰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이었어요. 아직 이름 지을 수 없는 뭔가였어요. 시체 도착했어요. 남자는 엎드려 누워 있었고 아래에 피 웅덩이가 퍼지고 있었어요. 김이 부추로 뒤집었어요. 남자의 눈은 열려 있었고 죽어서도 남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코 닿지 못할 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확인해. 김이 명령했어요. 규정이야.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약간의 북한 현금이 든 지갑을 찾았어요. 손으로 쓴 편지. 하지만 읽기에는 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사진 꺼냈어요. 사진의 새 사람이었어요. 방금 죽인 남자 더 젊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 여자 역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2 어린아이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5살과 3살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누군가의 남편을요. 대신자 김이 뱉었어요. 시체를 다시 발로 차며 남쪽부에 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 겁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들고 그 2 아이를 쳐다보며 멈출 수 없었던 질문이 제 머릿속에 나타났으니까요. 무엇이 그를 달리게 했을까요?
그의 삶에서 무엇이 너무 나빴길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탈출하려다 죽는 것을 선호했을까요? 사진을 그의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일어섰어요. 시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마. 당신의 일은 이유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은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완벽하게 따랐어요. 30분 후 상급 장교가 현장을 검사하러 도착했어요. 시체를 보고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고 나서 김과 저를 봤어요. 잘했어. 말했어요. 마른 대응, 깨끗한 사격, 또 다른 성공적인 탈북의 수치를 막았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이 대답했어요. 장교가 저를 봤어요. 첫 번째인가? 병사. 네. 선생님,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요? 생각했어요. 아프게 느껴져요. 네. 안에 뭔가가 부러진 것 같아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방금 넘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제 의무를 다해서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미소 지었어요. 좋아! 2일 특별 휴가와 이번 주 입에 배급을 받아 모범적인 복무에 대한 보상이야. 보상이었어요. 단지 자유를 원했던 남자를 죽인 것에 대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시체가 보였어요. 열린 눈들, 사진, 그 두 아이들, 가르침 받은 것들을 반복했어요. 정당화들을요. 배신자였어요. 국가를 배신했어요. 죽을 자격이 있었어요. 제 의무를 다했어요. 저는 좋은 군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주문처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결국 새벽 4시쯤 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스스로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사진 속 아이들을 꿈꿨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궁금해하며 이해하게 될지 궁금해하며요. 두 번째는 더 쉬웠어요. 한 달로 10월 또 다른 밤이었어요. 이번에는 여자 20대요. 남자보다 더 느리게 달렸고 더 많이 비틀거렸어요. 쏘고 쓰러지고 죽었어요. 더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적었어요. 의문을 제기할 시간이 적었어요. 이번에는 주머니에 사진이 없었어요. 네, 여동생에게라고 쓰인 편지만 있었어요. 읽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015년이었어요. 세 번째는 1월이었어요. 나이든 남자, 50대요. 네 번째는 3월 또 다른 젊은 남자였어요. 다섯 번째는 5월, 절뚝거림이 있는 중년 남자였는데 느리고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어요. 매번 과정이 더 기계적이 됐어요. 소음을 듣고 신호탄을 쏘고 탈북자를 보고 소총을 들고 조준하고 쏘는 거였어요. 죽음을 확인하고요. 보고하고 축하를 받고 보상을 받고 반복하고요.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같은 것들을 말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위협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그 거짓말들이 계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 거짓말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게 했어요. 그 거짓말들이 좋은 군인, 좋은 아들, 좋은 시민으로서 제 이미지를 보존했어요. 하지만 거짓말들이 매체마다 믿기 더 어려워졌어요. 보는 매 얼굴마다요. 제 총갈로 끝나는 매명마다요. 그리고 2015년 10월이 왔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요. 2015년 10월 23일이었어요. 늦은 밤 거의 자정이었어요. 감시탑에 있었는데 이번 교대는 혼자였고 야간. 쌍환경으로 북쪽 숲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제 주위를 끌었어요. 작은 형체가 천천히지만 꾸준히 울타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쌍광경을 조정했어요.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봤어요.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이요. 그리고 명백하게 분명히 임신했어요. 6개월쯤 그녀의 배는 두꺼운 옷을 통해서도 두드러졌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게가 균형을 잃게 했기 때문에 매걸음이 노력이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지원군을 부르기 위해 무정의에 손을 댔어요. 표준 절차였어요. 하지만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쌍광경으로 그녀를 관찰했어요.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걸 봤어요.
멈추고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마치 아기가 발로 차는 것처럼 깊게 숨쉬는 걸 봤어요. 계속하는 걸 봤어요. 아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뭔가를 약속하고 있어요. 더 나은 삶을요, 자유를요. 5초가 지나갔어요. 10초. 그녀는 이제 울타리에서 30였어요. 지금 부르면 생각했어요. 그녀는 죽을 거예요. 아기도 죽을 거예요. 한 발이나 여러 발로 끝나는 두 생명이에요. 하지만 부르지 않으면, 그녀를 넘게 하면 당신 가족이 병사 아래에서 목소리가 외쳤어요. 제 근무 장교였어요. 당신 구역의 움직임이 보여. 왜 보고하지 않았어? 망설임이 끝났어요. 훈련이 통제했어요. 탈북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소리쳤어요. 여자여, 임신했어요. 뭘 기다려? 소리쳤어요. 소총을 들었어요. 조준경의 눈을 댔어요. 여자는 이제 울타리에서 신몄어요. 거의 도착했어요. 거의 안전했어요. 할 수 없어요. 제 머릿속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임신했어요. 아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기는 지금 병사, 장교가 소리쳤어요. 방아쇠를 당겼어요. 충알이 그녀의 등을 맞췄어요. 그녀가 활처럼 휘어지는 걸 봤는데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로 날아가서 태어나지 않을 아기를 보호하는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앞으로 쓰러졌어요. 그 후 움직이지 않았어요. 탑에서 내려왔어요. 장교는 이미 손전등을 들고 시체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납처럼 느껴지는 다리로 따라갔어요. 시체 도착했어요. 여자는 엎드려 누워 있었어요. 장교가 부추로 뒤집었는데 항상 하던 대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본 것이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힐 거였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죽어서도 총알이 그녀를 관통한 후에도 그녀의 마지막 본능은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아들이나 딸이 자라고 있던 곳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미 둘 다 죽인 총알에 대한 쓸모없는 방패를 만들고 있었어요. 바보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진짜 감정은 없었어요. 배신으로 자기 아이를 죽였어. 아니에요.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를 죽였어요. 제가 반가를 당겼어요. 제가 한 발로 두 생명을 끝냈어요. 너무 많이 망설여 병사 장교가 제게 돌아졌어요. 그녀를 본 것과 쏜 것 사이에 5초. 5초가 거의 그녀를 넘게 할 뻔했어. 용납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망설이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협적으로 보고될 거야. 이해해. 네. 선생님,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확실히 해. 해삼 멀어졌어요. 네, 위치로 돌아갔어요. 완전한 무감각 상태에서 교대를 완료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정당화들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반복하려고 했어요. 배신자였어요. 아기를 위험에 빠뜨린 건 그녀였지. 저는 아니에요. 제 의무를 다했어요. 명령을 따랐어요. 하지만 계속 배 위에 그녀의 손이 보였어요. 결코 태어나지 않을, 결코 숨 쉬지 않을 살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아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 아기는 어떤 삶을 가졌을까요? 궁금했어요. 북쪽에서 자라면서 배고픔, 두려움, 엄마를 탈출하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만든 같은 시스템과 함께 아니면 남쪽에서 자라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확실히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 악몽을 꾼 첫 번째 밤이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죽기 직전에 출산하는 꿈을 꿨어요. 아기가 나오고 울고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기도 복부의 총상으로 죽기 전에 우는 것을 봐야 했어요. 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목에 메스거움이 있었고 저 자신을 증오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니폼을 입었어요. 이제 위치로 갔어요. 명령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탈북은 죽음이나 더 나쁜 것을 의미했어요. 제 가족이 처벌받을 것을 의미했어요. 제가 한 모든 것이 죽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외부에서는 완벽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천천히 저도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 2년 동안 명을 더 죽였어요. 1월에 한 남자, 7월에 또 다른 남자, 11월에 한 여자, 2017년 3월에 젊은 남자. 매번 스스로에게 더 쉬워질 거라고 말했어요. 매번 스스로에게 거짓말했어요. 매 죽음이 더 무거워졌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무게가 쌓였어요. 2017년 10월까지 3년 동안 11명을 죽였어요. 제 총갈로 끝난 11명의 생명이었어요. 단지 자유를 원했던 11명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의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좋은 군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017년 11월이 올 때까지요. 그리고 그 가족이요. 2017년 11월 12일 밤 10시쯤이었어요. 또 야간 교대였어요. 추웠는데 뼈에 스며들어 나가지 않는 11월의 한국. 추위 종류였어요. 박병사와 함께 서쪽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4년. 베테랑으로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듣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때 뭔가 특이한 것을 들었어요. 북쪽 숲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요. 여러 곳에서 부러지는 나뭇가지들, 한 쌍 이상의 발이 달리는 소리였어요. 박과 저는 서로를 봤어요. 그가 소총을 들고 신호탄을 공중으로 쏘았어요. 빨간 빛이 나무 위로 폭발했고 지역을 유령 같은 빛으로 비쳤어요. 그리고 판문점에서 3년 동안 본 적 없는 것을 봤어요. 가족이었어요. 완전한요. 아버지가 앞에 30대 후반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로 뒤에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살쯤 되는 소년이 그들 옆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가끔 거대한 공포에 눈으로 우리를 향해 뒤를 돌아봤어요. 내 사람이었어요. 함께 넘으려고 하는 4명의 가족이었어요. 빛이 그들을 잡았을 때 40였어요. 단 1초 동안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는 그들을 쳐다보고 수박이 소리쳤는데 그 순간을 깨며 소총을 어깨로 들었어요. 저도 제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잔인한 명확함으로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봤으니까요. 탈북자나 배신자를 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보호하는 아버지를 쏘려고 하는 거였어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를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단지 엄마 아빠가 달리라고 해서 달리는 것을요. 아버지가 우리를 받고 바람 위로 들을 수 없는 뭔가를 소리쳤고 아이들을 움켜쥐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30m. 제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훈련이 작동했어요. 아버지를 조준했는데 가장 큰 위협이었고 가장 빠르고 먼저 국경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숨을 쉬었어요.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갈이 그의 가슴을 맞췄어요. 비틀거리고 앞으로 쓰러지고 굴렀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밤을 바람을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던 모든 정당화를 가르는 비명이었어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흔들었지만 소년이 그녀를 끌었어요. 엄마가야 해. 소년이 이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소리쳤어요. 아빠가 멈추지 말라고 했어. 엄마. 어머니가 일어났고 비틀거리며 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국경에서 20미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박이 재장전하고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쏘았어요. 총갈이 어머니의 등을 맞췄어요. 소리 없이 쓰러졌는데 줄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갑자기 무너졌어요. 엄마, 소년이 소리쳤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린 소녀가 그를 끌었어요. 오빠 달려야 해. 아빠가 말했잖아. 소년이 단 1초 동안 망설이고 그러고 나서 여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15매 칩 두 아이 10살과 6살. 부모의 시체 위로 목숨을 걸고 달렸어요. 바위 소총을 다시 장전하고 있었는데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아이들 말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요. 쏴 소총을 들었어요. 소년을 조준했어요. 10살이요. 여동생을 끌고 있었어요. 자유에서 오음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반개 있었어요.
필요한 압력은 1킬 미만이었어요. 이것을 11번 했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세면 2번이었어요. 자동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방아쇠 손가락이 있지만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달랐으니까요. 아이들이었어요. 방금 부모 둘 다 죽는 걸 본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말한 것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쏴이 소리 쳤어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소년이 결코 잊지 못할 일을 했어요. 여전히 군인으로 작동하는 제 마지막 부분을 부순 뭔가를요. 국경에서 산미 여동생의 손을 놓았어요. 살의 모든 힘으로 앞으로 밀었어요. 그녀가 비틀거리고 거의 넘어지고 하지만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섰어요. 우리를 향해요. 우리와 여동생 사이에 직접 섰어요. 마치 작은 몸으로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듯이 팔을 펼쳤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달려 민지야. 멈추지 마. 10살 소년이 여동생을 위한 방패로 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막이 망설임 없이 쏘았어요. 소년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소녀 민지는 멈췄어요. 국경에서 단 2였어요. 자유에 너무 가까워서 아마 총성을 향해 달려오는 남한 군인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가 쓰러지는 것을 본 충격으로 얼어붙었어요. 공포로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엄마, 아빠, 오빠가 살아있는 것에서 모두 땅에 죽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섰어요. 우리를 봤어요. 6살이었어요. 7살일 수도요. 엄마가 아마 그날 아침 만들어준 포니테를 한 너무 큰 분홍색 재킷을 입은 아마 물려받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박이 소총을 재장전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향해 걸었어요. 또 움직이지 마. 꼬마야. 박이 말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침착함이었어요. 소총을 들었어요. 그녀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했어요. 안녕이라고 해. 그리고 그녀가 저를 봤어요. 막이 아니라요. 저를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애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쳐다봤는데 즉시 알아본 표정으로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거울에서 봤던 것이었으니까요. 혼란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총체적인 혼란이었어요. 왜 세상이 이런지요. 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들이 그녀의 가족을 죽이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어요. 질문을 봤어요. 제게 직접 향한 침묵의 질문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군인 부분이 자동으로 대답했어요. 배신자들이니까요.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끝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6살 소녀를 쳐다보며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진실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할 수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을 가르는 갑작스러운 명확함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할 수 없어요. 이 소녀를 죽일 수 없어요. 부모가 말한 것을 한 것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게 될 수 없어요. 11명을 죽였어요. 하지만 항상 어른들이었어요. 달리기로 선택한 어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단지 가족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족은 죽었고 왜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방아쇠를 당기면 생각했어요. 이 소녀를 죽이면 오충성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살인자만 남을 거예요. 기계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것이 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박의 손가락이 반 개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손가락이 누르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응했어요. 그가 쏘는 순간 그의 팔을 아래로 잡아당겼어요. 촌갈리 소녀에게서 반미터 떨어진 땅을 쳤고 흙을 일으켰어요. 뭐 하는 거야? 박이 소리쳤고 제게 돌아서서 밀었어요. 넘게 했잖아. 하지만 소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맞을 뻔한 총성이 그녀를 얼어붙음에서 깨웠어요. 돌아서서 달렸어요. 국경선을 넘었어요. 남쪽으로요. 남한 군인들이 이미 벙커에서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그녀에게
닿았고 팔에 안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녀는 소리 지르며 뒤로 가족이 반대편에 죽어 누운 곳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탈북자를 넘게 했어. 박이 이제 제 얼굴에 대구침을 뱉으며 소리쳤어요. 탈북자가 성공적으로 넘게 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네,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직접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탈북자가 탈출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적에게 동정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 가족이 처벌받을 것을 의미했어요. 아마 처형되거나 정치 수용소로 보내질 것을 의미했는데 죽음이 더 느리지만 똑같이 확실할 곳이었어요.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자랄 살아갈 벌로 사라지는 그 소녀를 보며 3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어요. 제가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였어요. 소총을 빗나가게 할 수 있었을 때 죽인 11명에 대한 거였어요. 엄마를 넘게 할 수 있었을 때 죽인 아기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괴물 같다고 명확히 보는 명령을 따르며 끝낸 모든 생명에 대한 거였어요. 보고할 거야. 박이 물러서며 말했어요. 즉시 사격을 방해했어. 탈북자를 넘게 했어. 너도 배신자야. 알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 알아요.가 나를 보고해. 당신 의무를 다해. 미친 사람을 보듯이 저를 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3년의 광희 후에 마침내 정신을 차린 걸 수도요. 박이 권문소를 향해 걸어갔고 무정이가 이미 손에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소년의 시체 위에 서서요 끝내는 것을 도운 3명의 생명이었어요. 구한 1명의 생명이었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였어요. 더 이상 이게 될 수 없어요. 제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11명을 죽인 손이었어요. 임신한 여자를 가족을 보호하는 아버지를 셀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쏜 소총을 들었던 손이었어요. 더 이상 저를 아이들의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더 이상 내 명예, 가족을 제거해야 하는 위협으로 여기는 시스템을 섬길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이 명예나 의무나 봉사인 척할 수 없어요. 가야 해요. 오늘 밤이요. 그들이 오기 전에요. 용기를 잃기 전에요. 제가 틀렸다고 설득당하기 전에요. 남쪽을 봤어요. 소녀가 사라진 곳을요. 자유를요. 단지 500이었어요. 저와의 모든 것의 끝 사이에 500이었어요. 아마 저를 죽일 500이었어요. 하지만 남는 것은 확실히 저를 죽일 거예요. 즉시 제 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영혼은요. 그리고 그것에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시체들에게 등을 돌렸어요. 검문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박이 이미 무정의로 저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곧 장교들이 저를 체포하러 올 곳이었어요. 알던 제 삶이 끝날 곳이었어요. 하지만 걸으면서 제 마음이 달렸어요. 계산하며요. 계획하며요. 군용 지프요. 행정 건물에서 20묘. 빠른 대응을 위해 항상 시동의 열쇠가 있어요. 국경까지 열린 들판을 가로질러 500묘. 그 구간을 따라 배치된 40명의 군인이요. 체포되기까지 5분이요.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필사적인 일을 할지 결정하는 5분이요. 겁쟁이로 살거나 탈출하려다 죽을 5분이요. 행정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에서 긴급하게 상급 장교와 얘기하는 박을 봤어요. 장교가 올려다보고 창문을 통해 저를 보고 표정이 분노로 바뀌는 걸 봤어요. 항상 있던 곳에 정확히 주차된 지프를 봤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행정 건물에서 나온 상급 장교박이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어요. 20미 떨어진 곳에서 있는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병사 이리 와. 지금 그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매 걸음이 계산됐어요. 왜냐하면 지프가 제 오른쪽으로 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20였어요. 지프를 향해 달리면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5초가 있을 거예요. 차량에 도달하는 5초요. 시동거는 5초요. 자유롭게 살지 여기서 죽을지 결정할 거요. 더 빨리 병사. 장교가 명령했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걸음 더 걸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뭐 하는 거야? 장규가 물었고 손이 권총으로 움직였어요. 걸으라고 했어. 지프를 봤어요. 장교를 봤어요. 저와 자유를 나누는 500매 열린 들판인 남쪽을 봤어요. 지금 아니면 절대요. 달렸어요. 장교를 향해가 아니에요. 지프를 향해요. 멈춰. 장교가 제 뒤에서 소리쳤어요. 아, 병사. 그건 명령이야. 하지만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오병사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달리는 그냥 남자였어요. 지프까지 dash it 뒤에서 부츠 소리를 들었는데 밭과 다른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식스맨가 지프에 도달했고 문을 세게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열쇠가 거기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박이 운전석 문에 도달한 순간 엔진이 살아났어요.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주먹으로 창문을 쳤어요. 차에서 내려 소리쳤어요. 직접 명령이야. 1단으로 바꿨어요.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 차량을 멈춰 장교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소총들이 들어올려지는 안전. 장치가 풀리는 명령이 소리쳐지는 틀림없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총성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총성이 제 귀 옆을 휙 지나가며 사이드 미러를 폭발시켰어요. 두 번째는 아유리에 금이 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금속성 충격으로 지프 옆면을 졌어요. 국경을 향해 똑바로 운전했어요. 페달을 끝까지요. 지프는 거친 지형을 가로질러 시속 60, 70km로 갔고 바위 위로 튀고 위험하게 흔들렸지만 계속 앞으로 갔어요. 국경에서 400미 트레싱스 더 많은 총알이 지프를 쳤어요. 앞유리가 큰 폭발로 완전히 부서졌어요. 타이어 하나가 큰 폭발음으로 터졌지만 4개의 타이어가 있었고 계속 갔어요. 부서진 앞유리를 통해 반대편에서 총성을 향해 달려오는 남한 군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경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계속 운전해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300m 뒤 옷이 거의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총알이 좌석을 관통해서 제 왼쪽 어깨를 맞췄어요. 보통은 즉각적이었고 폭발적이었는데 누군가 뜨거운 쇠를 제 살에 박은 것 같았어요. 소리쳤지만 핸들을 단단히 잡았어요. 지프가 흔들렸지만 바로 잡았어요. 이제 팔 아래로 피가 흘렀고 유니폼을 적시고 핸들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거의 동시에 두 발 더요. 하나는 오른쪽 견갑골 바로 아래 등 위쪽을 맞췄어요. 다른 하나는 더 아래 척추 근처였어요. 둘 다 저를 핸들에 앞으로 밀었고 1초 동안 시야가 하얗게 폭발했어요. 아니에요. 고통의 안개를 통해 생각했어요. 기절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계속 운전하세요. 혀를 너무 세게 물어서 피가 났는데 날카로운 고통이 충분히 머리를 맑게 해서 집중할 수 있었어요. 100매 75 지프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손상이었어요. 엔진이 기침하고 고장났어요. 속도가 떨어졌어요. 시속 10km. 카디. 국경에서 50매서 엔진이 마침내 완전히 포기했어요. 지프가 흔들리고 떨고 멈췄어요. 후드에서 연기가 났어요. 달려요. 제 모든 부분이 소리쳤어요. 나가서 달려요. 문을 열고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땅에 세게 부딪혔어요. 제 어깨가 새로운 고통의 물결로 폭발했어요. 하지만 일어났고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50미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매 걸음이 제 등을 통해 고통을 쏘았어요. 따뜻한 피가 유니폼을 적시고 다리 아래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달렸어요. 40매 35제 뒤에서 북한 군인들이 여전히 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장교가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넘게 하지 마. 쏴쏴. 고통을 통해 귀에 윙거림을 통해 다른 목소리를 들었어요. 남쪽에서요. 나만 억양이었는데 한국어로 하지만 다른 억양으로 소리 쳤어요. 계속 달려. 계속 거의 도착했어. 드리심. 또 다른 총알이 저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복부였어요. 관통하는 것을 느꼈고 무릎을 구부리게 한 폭발적인 고통이었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질 수 없었어요. 넘어지면 여기서 죽어요. 계속 움직이세요.
위시마르나스 이제 선을 볼 수 있었어요. 국경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선이었어요. 너무 단순했고 너무 하찮았어요. 그냥 회색 콘크리트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삶이나 죽음을 의미했어요. 자유나 처형을 의미했어요. 10만 마지막 총알이 제 오른쪽 무릎을 맞췄어요. 뼈가 부서지고 관절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세계여. 이제 얼굴이 땅을 쳤고 입이 흙과 피로 가득 찼어요.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하며 생각했어요. 너무 가까울 때는 안 돼요. 일어나. 하지만 제 다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무릎이 박살났어요.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어요. 국경에서 5m. 완벽한 선명함으로 콘크리트 선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좋은 팔로요. 왜냐하면 다른 팔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몸을 땅을 가로질러 끌면서요. 몇 미터가 고통이었어요. 몇 센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제 뒤에서 부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달리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었는데 저를 도보로 쫓기 위해 위치를 떠났어요. 더 가까이요. 서미터 멈춰. 장교가 제 뒤에서 소리쳤어요. 우충성. 그 선을 넘으면 배신자야. 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거야. 3대가 3미티. 알아요.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수용소에 갈 거라는 것을요. 쌈꽁. 사촌들 모두가 제가 하는 것 때문에 처벌받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남은 평생 그 죄책감과 함께 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멈추면 돌아가면 그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11명을 죽인 게 될 거예요. 6살 아이들을 위협으로 여기는 시스템을 위한 살인자였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배신자가 되는 게 나아요. 이미 계속 남만 목소리가 이제 더 크게 소리쳤어요. 멈추지 마. 이니만 더 할 수 있어. 일매 팔을 뻗었어요. 콘크리트 선을 향해 손가락이 닿으려고요. 제 뒤에서 북한 군인들의 부추가 너무 크게 들렸고 너무 가까워서 땅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미터 제 손가락이 콘크리트를 만졌어요.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나만 영토해요. 그리고 손들이 저를 잡았어요. 강하고 긴급하고 앞으로 끌면서요. 남한 군인들이 총알이 여전히 머리 위로 날아오면서 콘크리트 바리케이드 뒤로 저를 끌었고 날카로운 딱소리로 콘크리트를 쳤어요. 잡았어. 한 명이 무정의에 소리쳤어요. 북한 탈북자가 넘었어. 여러 총상 앰뷸런스가 필요해. 바리케이드 뒤로 저를 던졌어요. 한 명이 제 상처를 눌렀는데 출혈을 멈추려고 했어요. 다른 한 명은 무정의의 지원을 요청하며 소리쳤어요. 세 번째는 저를 몸으로 덮었는데 더 많은 총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시야가 가장 자리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남쪽에 있어요. 자유로워요. 흐릿한 시야를 통해 바리케이드 사이 공간을 통해 뒤를 봤어요. 북쪽으로요. 제 인생 전체를 보낸 곳으로요. 40명의 북한 군인이 국경 바로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소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한 땅에 있었고 저를 쏘는 것은 전쟁 행위일 테니까요. 그들 사이에서 박을 봤어요. 순수한 증오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이 움직였는데 제 귀에 윙거림 위로 들을 수 없는 뭔가를 소리쳤어요. 상급 장교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갰고 저를 가리키며 아마 뭔가를 명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명령하든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저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넘어 군인들의 줄 너로 시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전히 쓰러진 곳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년, 끝내는 것을 도운 3명의 생명이었어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3명의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구한 1명의 생명이었어요. 이제 남쪽 어딘가에 있는 살아있고 안전하고 무섭고 충격받았지만 살아있는 소녀였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죽인 11명을 결코 보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 피에서 제 양심을 결코 깨끗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뭔가였어요. 그리고 충분해야 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어. 나만. 군인이 말했는데 제 얼굴을 토닥이며 눈을 떠 앰뷸런스가 와 깨어있기만 해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피만 나왔어요. 너무 많은 피요? 이름이 뭐야? 물었어요. 이름을 말할 수 있어. 충성. 속삭이는데 성공했어요. 병사 국경. 괜찮아. 오충성 말했는데 목소리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이제 안전해. 나만에 있어. 안전해. 안전해요. 생각했어요. 이상한 단어였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던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오발에 총알을 맞은 채 누워서 피가 제 상처를 누르는 군인의 손가락을 통해 새며 나오고 멀리서 가까워지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아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고통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명백히 아니었는데 제 모든 부분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으니까요. 죄책감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유를 의미했어요. 저를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자유였어요. 인간성보다 복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스템으로부터 자유였어요. 가족들을 위협으로 여기는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였어요. 그리고 제 시야가 마침내 완전히 어두워지면서 제 의식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제 마지막 생각은 그 소녀였어요. 민지, 저를 쳐다보는 혼란스러운 눈들이었어요. 잘 살기를 바라요.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자기를 바라요.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저를 괴롭힐 것처럼 당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나이가 들면 왜 군인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신했는지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검게 변했어요. 3일 후 남한 군사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외과의들이 오발의 총알을 제거하고 손상된 장기를 수리하고 박살난 무릎을 재건하고 의학적 권리로는 살아남지 말았어야 할 제 생명을 구하는데 11시간을 보냈어요. 운이 좋았다고 말했어요. 5개의 총상인데 각각이 저를 죽일 수 있었는데 모두 살아남았다고요. 붕괴하기 전에 남쪽에 도달한 사실이 아마 저를 구했는데 나은 의사들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행운이라고요. 이것을 행운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병원, 침대에 누워서 붕대로 감싸인 몸, 이제 모든 부분에서 나온 튜브들과 함께 운이 좋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무감각하게 느꼈어요. 텅 빈, 마치 육체적 고통 외에 무언가를 느끼는 제일 일부가 죽인 사람들의 시체와 함께 국경 반대편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제 몸이 천천히 치유되는 동안 남한 정보, 장교들이 정기적으로 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많은 질문들이었어요. 북한, 방어에 대해요. 국경 경비병, 프로토콜에 대해요. 군대수 교대 순환, 보안의 약점에 대여받은 명령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치 있는 모든 정보였어요. 아는 것을 말했어요. 모든 것을요. 더 이상 북한을 보호할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된 것. 이후에는요. 그들의 명령을 따라 죽인 11명 이후에는요. 하지만 악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얼굴들을 보는 것에 대해요. 배에 손을 얹은 임신한 여자에 대해요. 가족, 쓰러지는 아버지, 비명 지르는 어머니, 희생하는 소년, 그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소녀에 대해 박이파를 빗나가게 한 이유가 단지 순간적인 동정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소녀에게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를 받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인간을 보고 해치지 않기로 선택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쏘면 제 안에 인간적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부분들을 제 자신을 위해 간직했어요. 나중에 올 치료 세션들을 위해요. 상처에 고통이 기억의 고통보다 적었던 긴 밤들을 위해요.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요? 그 병원 침대에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죽인 11명이 그러지 못했는데 살아남을 자격이 있나요? 제가 명확함의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족의 3명이 죽었는데요. 답이 없었어요. 아직도 없어요. 그날 밤 이후로 5년이 지났어요. 2017년 11월부터 지금 2022년까지요. 그 내내 남한에서 살았어요.
정부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월생활비를 여기 생활에 적응하는 도움을 줬어요. 새로운 신분증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줬어요. 2년 동안 물리, 치료를 했어요. 재건된 무릎으로 다시 걷는 법을 배웠어요. 여전히 절뚝거리는데 특히 비가 올 때 제 무릎의 금속이 추위로 아플 때요. 하지만 걸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요. 치료도 했어요. 많은 치료를요. 북한 탈북자의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와요. 죄책감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살인 정권의 도구였던 후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5년 동안 3가지 교훈을 배웠어요. 공유해야 하는 3가지요. 왜냐하면 저기에 다른 군인이 있다면, 지금 국경에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을 들어야 하니까요.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이 드는지 알아야 해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신이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면제하지 않아요. 당신이 단지 군인일 뿐이라고. 단지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있다고 얼마나 말하든요. 방아쇠를 당길 때, 생명을 끝낼 때 그 피는 당신 손에 있어요. 지휘관의 손이 아니에요. 당신 손에요. 3년 동안 스스로에게 단지 군인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단지 명령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것들은 거짓말이었어요. 편안하고 계속 기능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어쨌든 거짓말이었어요. 진실은 쏠 때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불복종의 결과에 직면하는 것 대신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그들의 생명보다 제 안전을 선택했어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 되는 것 대신 시스템의 도구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제 것이었어요. 제 지휘관의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것이 아니고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 그 선택들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군인이라면 어떤 군대든 어떤 정권 아래든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아는 뭔가를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이것을 이해하세요.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복종은 죄책감에 대한 방패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에 직면해야 하는 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일 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교훈은 간단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딛고 갑자기 모든 죄책감이 씻겨 나가는 순간이 없어요. 균형을 맞추는 영웅적인 행동이 없어요. 한 소녀를 구했어요. 그것이 죽인 11명을 되돌리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되돌리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되돌리지 않아요. 남쪽에서 첫 해 동안 충분히 좋은 일들을 하면, 충분히 다른 탈북자들을 도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면 어떻게든 보상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죄책감 없이 살 권리를 얻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좋은 행동으로 희석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짊어지는 법을 배울 뿐이에요. 한 일을 알면서도 어쨌든 살기로 선택하며 매일 아침 일어나는 법을 배워요. 과거를 지우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 여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로 선택해요. 그러니 따르지 말았어야 하는 명령을 따른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 끔찍한 일들을 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르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더 적은 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해야 해요.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당신을 괴물로 만드는 시스템을 배신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대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일 때도요. 탈출했을 때 부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제 가족에게요. 제 배신으로 처벌받는 3대요. 아마 정치 수용소로 보내졌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살아남았다면요. 최악의 적에게도 바라지 않을 조건에서 살면서요. 제가 탈북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고통받으면서요. 그 죄책감은 죽인 사람들의 죄책감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죽음들은 제 직접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족의 고통은 악한 시스템의 결과예요. 그것을 떠나기로 한 제 선택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것과 함께 살아요. 매일요요. 그리고 매일 같은 결정을 내려요. 가치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남는 것은 계속 살인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 가족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했어요. 결국 훈련받은 기계어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인간성의 모든 조각을 잃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 가족은 고통받고 있어요. 그것은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고 불공평해요. 하지만 정권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지 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았다면 수십 개 더 많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일으켰을 거예요. 직접적으로요. 제 손으로요. 그러니 탈북을 고려하는 괴물 같은 일들을 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아요. 대가는 높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질 거예요. 하지만 대안은 영혼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은 다른 상실들이 아닌 방식으로 영구적이에요. 오늘 5년 후 서울에서 살아요. 북한 탈북자들이 남쪽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조직과 일해요. 특히 전직 군인들을 돕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이 짊어지는 것을 이해하니까요. 여전히 절뚝거려요. 여전히 비가 오면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악몽이 있어요. 가장 자주 있는 것은 그 소녀에 대한 거예요. 민지요. 꿈에서. 다시 그녀 위에서 있는데 소총이 그녀의 얼굴을 겨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의 방아쇠를 당길 때 그의 팔을 빗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총알이 그녀를 맞춰요. 그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요.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14살이라는 것을요. 남쪽에서 자라고 학교에 가고 가족이 가질 수 있도록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을 기억하는지 궁금해요. 소총을 견지만 쏘지 않은 군인을 기억하는지요. 부모가 쓰러지는 것을 기억하는지요. 오빠가 희생하는 것을요.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 어린 마음이 트라우마를 차단했기를 행복하게 자라고 있기를 악몽이 저를 괴롭히듯 그녀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래요. 하지만 기억한다면 언젠가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그날 밤에 군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뭔가를 알기를 바라요.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 오빠에 대해 미안해요. 그들을 죽인 시스템에 일부였던 것에 대해 미안해요. 굴복종할 용기가 없었던 모든 년들에 대해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본 것이 저를 구했으니까요. 제 안에 여전히 구할 가치가 있는 뭔가 인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적어도 한 사람이 더 살도록 모든 것을 배신할 용기를 줬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예요. 당신이 지금 판문점의 국경, 군인이라면 어떻게든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 위치에 서서 남쪽을 쳐다보며 언젠가 도망칠 용기가 있을지 궁금해한다면 들어요. 말한 것을 알아요. 위협을 알아요. 3대에 대해 알아요. 가족이 복종의 인질이라는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해요. 누군가 무고한 사람을 단지 자유를 원하는 누군가를 특히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 순간이 온다면 선택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복종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불복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탈북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대가는 끔찍할 거예요. 가족이 고통받을 거예요. 그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안은 살인자가 되는 거고 악한 시스템의 도구가 되는 거고 한 번에 한 명령씩 영혼을 잃는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이 더 나빠요. 믿어요. 알아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들어야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매우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이 파괴적이에요. 독재자의 목소리가 된 여자의 이야기예요.
8년 동안 김정은의 모든 말을 통역했어요. 핵, 위협을요. 처형 명령을요.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짓말을요. 모든 말이 그녀를 거쳐갔어요. 완벽하게요. 전문적으로요. 어느 날 학생이 그녀를 파괴한 간단한 질문을 할 때까지요. 믿지 않는 말들을 통역하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반 전체 앞에서요. 저는 직접 죽였어요. 그녀는 통역을 통해 죽음을 용이하게 했어요. 정권의 도구가 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에요. 탈출하기 위해 지불한 두 가지 다른 대가예요. 제 이야기는 배신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군인에 관한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진실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통역사에 관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면 그녀의 것은 당신을 완전히 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탈출했을 때 3살 딸을 두고 와야 했으니까요.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요. 딸이 배신자로 그녀를 증오하며 자랄 거라는 것을 알면서요. 찾아보세요. 서울에서 운 통역사.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이 둘 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말해줘야 하니까요. 세계가 북쪽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도록요. 다른 군인들이 다른 장교들이 그 시스템에 갇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요. 탈출구가 있어요. 끔찍하고 비싸고 파괴적이에요. 하지만 존재해요. 그리고 죄책감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영혼 없이 도구로 사는 것보다 나아요. 때때로 서울의 제 발코니에서요. 밤 늦게 잠들 수 없을 때 북쪽을 봐요. 예전에 있던 곳을요. 제 가족이 아마 여전히 산다면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해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요. 남아서 내부에서 저항할 방법을 찾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요. 모르겠어요. 결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알아요. 5년 전에 군인이었던 저는 의문 없이 11명을 죽인 임신한 여자를 향해 소총을 겨눈 살 소녀를 쏘려고 했던 그 군인은 계속 죽였을 거예요. 정권의 완벽한 도구로 계속 있었을 거예요.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인간성의 조각들을 계속 잃었을 거예요. 지금의 제가 된 남자는 여전히 그 모든 피를 짊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매일 밤 그 얼굴들을 봐요. 여전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요. 하지만 또한 마침내 불복종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안전보다 양심을 선택하여 또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 대신 한 생명을 구하기로 선택한 구원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예요. 그리고 악한 시스템이 좋은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이 인간을 도구로 변형시키는 복종이 양심보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때로는 뭔가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제 이름은 오충성이에요. 나라를 위해 11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12번째를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나라를 배신했어요. 그것이 저를 영웅으로 만드는지 악당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요. 아마 둘 다 아니요. 저는 몸에 5발의 총알을 맞고 500리를 달린 그냥 남자예요. 피를 흘리며 마지막 5미를 기어간요. 죽음과 삶, 노예와 자유, 복종과 양심 사이의 그 선을 넘은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어요. 제 죄책감을 짊어지고 제 악몽과 함께 살지만 적어도 다시 인간으로 살면서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제 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 일으킨 고통을 제 가족이 지불한 대가를 영원히 짊어질 죄책감을 알면서 다르게 할까요? 아니요. 다시 달릴 거예요. 다시 기어갈 거예요. 다시 피 흘릴 거예요. 왜냐면 바게파를 빗나가게 한 순간에 그 소녀가 자유를 향한 선을 넘은 채 3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 이상이었으니까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보호하기 위해 죽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성 없이 살아남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니까요. 살아 있는 배신자가 죽은 완벽한 군인보다 나아요. 그리고 당신이 저기에 있다면 국경에서 남쪽을 쳐다보며 언젠가 용기가 있을지 궁금해한다면 말해요. 있을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기계로 계속 있거나 다시 인간이 되는 것 사이의 선택 앞에 섰을 때 있을 거예요. 단지 11명을 죽이고 나서야 그것을 찾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11명의 생명은 결코 다 갚지 못할 대가예요. 하지만 12번째는 살아요. 그리고 그녀가 사는 한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계속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손에 피가 묻은 누군가조차도 좋은 일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더 적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만큼 망가진 세상에서 그것으로 충분해야 해요.